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구독을 많이 눌러주세요. 제 영상을 보시는,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용접 기능사를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수업료라고 생각하시고요. 돈 들거나 힘든 거 아니니까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접 기능사라는 시험이 1년에 4번 정도 있죠? 네, 4번 정도 있는데, 물론 이제 고등학생들 위해서 마이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있긴 한데, 그거 빼고 일반인들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1년에 4번 있는데요. 용접 기능사만 1년에 약 15,000명 정도가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필기 합격자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좀 어렵다는 뜻인가요? 제가 볼 땐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이게 시험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용접 자격증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다, 필기시험이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60문제 중에 36문제만 맞으면 합격인데요, 36개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용접 산업기사하고 용접 기능장은 똑같이 60문제에 36문제 맞으면 되는데요, 용접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필기 합격률이 70% 정도 나와요. 용접 기능장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긴 하는데, 좀 낮긴 하지만 비슷한 수준 나오는데, 유독 용접 기능사, 특수용접 기능사는 필기 합격률이 약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용접 산업기사 거의 70%에 육박하는 거에 비하자면 시험이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 그러느냐, 아무래도 용접 기능사를 보시는 분들은 용접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용접 산업기사나 용접 기능장은 용접을 해보신 분들이 아니면 용접 기능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용접 기능사가 처음 접하신 분이 많다 보니까 합격률이 떨어진다 생각이 돼요. 제가 여기 통계를 내보거나 그러진 않은데요, 저희 댓글을 읽어보면 저희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쉽게 합격하신다는 댓글을 많이 올렸어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예전에도 다른 이렇게 학생들도 좀 지도해보고, 또 동료 용접사들도 좀 알려줘보고 했는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수업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시면 대부분 합격해요. 듣기만 해도 많이 합격하거든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댓글 올라온 것들 보니까 설거지 하다가 들으신 분도 있고, 뭐 출퇴근할 때 들으시는 분도 있고, 켜놓고 이렇게 하루 종일 들으신다더라고요. 대부분 듣기만 해도 이게 합격했다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제 생각에는 듣기만 해도 될 것 같진 않고, 무료 어플 같은 거 많이 있어요. 핸드폰에 무료 어플, 특수용접 기능사, 용접 기능사, 용접 산업기사, 뭐 용접 기능장, 용접 기사 해서 문제 풀어보는 어플이 많이 있어요. 기출문제 풀어보는 어플, 그거 깔으셔가지고 중간중간 풀어보시고 방송 들으시면 필기를 합격하는 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지도해드린 분 중에 용접 기능사를 따신 분 중에 70이 넘으신 분이 있어요. 나이를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히 70은 넘으셨거든요.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외국인들, 뭐 또 성별에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합격하십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방송을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용접 기능사 필기시험 준비 9번째 시간, 피버과크 용접기의 부속장치인데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좀 어려웠죠? 네, 어려웠어요. 수화 특성, 부특성, 부정 특성이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정전류 특성, 수화 특성, 네,
수화 특성, 부특성, 부저항 특성, 정전류 특성. 저번 시간에 이걸 배웠잖아요. 수화 특성은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내려간다. 부저항 특성도 비슷한 내용이죠. 정전류 특성은 단자 전압이 변하여도 전류가 거의 변하지 않는 현상. 이것을 정전류 특성이라 한다 했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이해하신 분은 좋고요. 잘 이해를 못 안 된다 그러면 저번 시간 한번 더 보시는 것도 좋고요. 나는 그도저도 잘 모르겠다, 이게 모르겠다 그러면 피부과학 용접의 특징이 세 가지라는 거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시험은 그 이상 어렵게 잘 안 나와요. 물론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나오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중 피부과학 용접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수화 특성, 2번 부특성, 3번 정전류 특성, 4번 정전압 특성. 그러면 헷갈리죠. 지금은 이제 안 헷갈려요. 정전류 특성이니까 답은 4번 정전압 특성이 있구나 이렇게 시험 알 수 있는데, 이제 시험 보시는 날은 이걸 본 이후로 어쨌든 하루는 지난 날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정전류 특성이었던가 정전압 특성이었던가 이게 엄청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뭐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죠. 수부전 뭐 이런 식으로 외운다든지 뭐 그게 아니라도 그냥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외워두시면은 한 문제는 맞을 수 있습니다. 피부과학 용접의 특징은 수화 특성, 부특성, 부특성이 부정 특성이에요. 정전류 특성 세 가지 있다는 거, 이걸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더 좋고요. 이해를 못하시면 이 세 가지만이라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용접기의 부속 장치인데요. 첫 번째 고주파 발생 장치라는 게 있어요. 고주파 발생 장치라는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주파 발생 장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안정한 아크를 얻기 위해서 상형 주파수의 아크 전류에 고전압에 고주파를 중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주파 발생 장치를 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용접봉이 모재에 접촉하지 않아도 아크를 발생할 수 있어요. 용접봉이 모재에 접촉하지 않아도 아크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티그 용접을 하면은요, 티그 용접, 이게 세라믹 노즐이거든요. 세라믹 노즐이고 안에 여기 이렇게 텅스텐 전극봉이라는 게 있어요.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테고요.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영상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영상 같은 거 제가 조만간 실기 영상도 올릴 거거든요. 그걸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텅스텐 전극봉을 뼈 조각에 갈아 가지고 용접을 하는데요. 이 보통 피부과학 용접은 모재에 전극봉이 이렇게 닿아야만 아크가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이 티그 용접은 우리가 알곤 용접이라고도 하죠. 이 티그 용접은 이 텅스텐 전극봉이 모재에 닿지 않아도 이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아크가 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크가 튀면서 아크가 바로 발생하거든요. 만약에 이 고주파 발생 장치가 없다면 텅스텐 전극봉이 이렇게 뼈 쪽에 갈아야 되는데 이 모재에 닿는 순간 이게 뭉그러져 버리거든요. 앞에가 이렇게 뼈 조각에 돼야 되는데 앞에가 닿는 순간 이렇게 여기가 뭉그러져 버리면은 용접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자꾸 갈아야 되거든요. 텅스텐 전극봉을 자꾸 갈아야 되고 아크를 일으키기 위해서 모재에 닿아야 되는데 그러면 용접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티그 용접을 하다 보면 분명히 스위치 눌렀는데 아크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모재에 텅스텐 전극봉을 닿아야만 아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고주파 발생 장치가 나간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 용접기에 보시면은 용접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용접기를 대부분 렌탈에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장에 렌탈을 많이 쓰고요. 뭐 가정에서 쓰시는 분 그렇게 드물잖아요. 회사에서는 대부분 렌탈에서 쓰거나 아니면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셨다면은 렌탈에서 쓸 경우랑 샀을 게 마찬가지인데, 옆에 보면 이걸 구입한 곳에 AS 번호가 있어요. 전화하시면 AS 하러 바로 오거든요. 네, 이거 절대 분해하지 마시고요.
전화하면 바로 와요. 그러면 기판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열면은 기판 같은 게 있는데 그 기판만 갈아주면은 고주파 발생은 제가 다시 고주파가 나오거든요. 비용은 보통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인 것 같아요. 절대로 이 용접기를 분해하지 마시고요. 전화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주파 발생 장치라는 것은 안정한 아크를 얻기 위해서 고전압의 고주파를 중첩시키는 방식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용접봉이 모재에 닿지 않아도, 전극봉이 모재에 닿지 않아도 아크를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고주파 발생 장치가 대부분 이 고전압의 고주파거든요. 그래서 고주파, 고전압 이렇게 아니면 외워요. 아니면 고전압 이렇게 해도 되고요. 고주전압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됩니다. 고주파는 고전압의 고주파를 중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용접봉에 모재를 접촉하지 않아도 아크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했고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무부하 전압을 낮출 수 있어 전격의 위험이 적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번 시간에 했는데요. 이제 이게 수화 특성 곡선이잖아요. 그죠? 아크 특성 곡선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죠. 아크 특성 곡선. 이 만나는 점이 아크가 일어나는 점이죠. 네. 그래서 최초에 무부하 전압은 어디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은 대부분 어때요? 이 부분이 이제 무부하 전압인데, 무부하 전압이 대부분 높잖아요. 무부하 전압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전압이 뭐예요? 전압이라는 게 뭘까요? 아크 세기라고 그랬죠? 전압이 높아야만 아크가 일어나요. 아크 세기가 커야, 전압이 높아야 아크 세기가 크고요. 아크 세기가 커야 아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아크가 일어나서 용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미 모재도, 용접봉도 열을 받았기 때문에 용률도 깊어지고요. 전압이 높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통 용접할 때 전압은 뭐 한 20V에서 25V 정도 되죠.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무부하 전압이 높아야 돼요. 무부하 전압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전압이 높아야만 아까 일어나니까 그렇죠. 하지만 고주파 발생 장치가 있으면 순간적으로 시작할 때요, 특히 아크를 일으킬 때 고전압의 고주파를 중첩하여서 아크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무부하 전압이 높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부하 전압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격의 위험이 적어집니다. 이거는 아크 초기에 아크를 처음 일으켰을 당시에 아크 특성 곡선이고요. 이 두 번째는 아크를 일으켜서 용접하는 중간에 아크 특성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점은 뭔가요? 이 점은 초기에 아크 일으켰을 때 당시의 점이고요. 여기 이 점은 뭐예요? 이 점은 용접하는 중간. 그래서 단자 전압이 이렇게 막 변하여도 전류값은 어때요? 거의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정전류 특성이라는 데를 했죠? 피부아크 용접에서 다시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한 거예요. 자, 무부하 전압을 낮출 수 있어서 전격 위에 적어집니다. 세 번째, 전원 입력을 적게 하여 역률이 개선됩니다. 또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죠? 이거 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제가 외워두라고 한 거 있잖아요. 역률은 전원 입력분의 소비 전력. 전원 입력은 또 뭐고 소비 전력은 또 뭐예요? 역전소. 그래 이걸 또 왜 그러죠? 소 안에 이렇게 어려웠죠? 소비 전력이라는 것은 아크 출력 더하기 내부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전원 입력은 뭐예요? 전원 입력은 무부하 전압 곱하기 전격 제2차 전류잖아요. 그렇죠? 무부하 전압이 근데 지금 전원 입력이 무부하 전압 곱하기 전격 제2차 전류인데 전원 입력은 무부하 전압 곱하기 전격 제2차 전류인데 무부하 전압이 몇 도 돼요? 무부하 전압이 낮아지잖아요. 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전원 입력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낮아지니까 역률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외워야 돼요? 역전소, 소안에, 그죠? 효소와 이렇게 세 가지 외우라 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는 외워야 된다 그랬죠? 자, 이거 잘 못 외우겠다 면 다시 한번 그 역률과 효율 보시면 되겠어요. 역전소, 역률은 전원 입력분의 소비 저도 헷갈리네요. 역률은 전원 입력분의 소비전력, 소비전력은 소 안에서 아크 출력 더하기 내부 손실 외우시면 되겠어요. 다 외우셨죠? 예, 이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요. 그래도 외워두시면 좋겠죠? 네, 다음 고주파 발생 장치를 했고요. 자, 피부아크 용접기의 부속 장치, 전격 방지 장치라는 게 있어요. 전격 방지 장치라는 것은 교류 아크 용접에서는 무버 전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예요? 70에서 80V죠? 이 교류 아크 용접기는 무버 전압이 70에서 80V로 굉장히 높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무버 전압을 20에서 30V로 유지하면 전격의 해를 방지하는 이 장치를 전격 방지 장치라 하는데요. 아크가 일어났을 때는 20에서 30V인데 아크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70에서 80V잖아요. 그래서 릴레이라는 게 있어요. 릴레이가 작동하면서 용접을 하지 않을 때도 20에서 30V로 유지시키는 장치가 전격 방지 장치예요. 교류용접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교류용접기가 네모난 게 용접기 보시면 교류용접기를 사잖아요. 사면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붙어 있는 거 요게 바로 전격 방지 장치예요. 교류용접기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그러면 이 전격 방지 장치를 안 달면 한 10만원, 20만원 정도 더 비용이 추가됩니다. 달아야 되겠죠? 위험하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전격 방지 장치라는 것은 무부하 전압을 20, 30을 유지하는 장치다. 특히 교류용접기에서는 항상 달아야 돼요. 자, 세 번째 핫스타트 장치라는 게 있는데요. 핫스타트 장치라는 것은 아까 발생한 초기에는 모재와 용접봉이 모두 냉각되어 있어요. 특히 입열이 부족하여서 아까 불안정한 용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티그 용접 해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네모난 판에다가 용접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엔 비드가 이렇게 조그만하다가 나중에 비드가 넓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시는 일이 생길 거예요. 용접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용접 해놓으라면 이렇게 해놓거든요.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거든요. 전진법이죠. 티그 용접은. 왜 그래요? 모재도 열을 받지 않고 용접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용입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비드가 좁았다가 갈수록 열받으니까 비드가 넓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또 처음에 여기 이 부분에요. 용접 입열이 정확하게 모재도 온도가 낮고 입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기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피부아크 용접에는 슬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입열이 부족해서 아크가 불안정하고 용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용접 초기에만 전류를 크게 하는 장치를 핫스타트 장치라고 그래요. 전류가 뭐예요? 용접봉 또는 모재가 녹는 힘 또는 능력이잖아요. 용접 초기에만 용입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전류를 세게 해가지고 용입을 크게 해서 이 부분이 잘 녹고 슬랙이나 기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핫스타트 장치라고 하는데요. 아크 발생 쉽게 하고 기포 발생을 억제하고요. 비드 모양을 개선해 요렇게 안 되고 반듯하게 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네모나게 무부하 전압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용접 핫스타트 장치. 핫스타트 장치는 전류를 크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 배웠던 고주파 발생 장치는 고전압에 고주파를 더 씌우는 장치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